안녕하세요. 딱딱한 이야기를 하러 나온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 주제 자체가 좀 딱딱하긴 한데요. 너무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속한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09년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센터고요.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출범할 때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였다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기후위기적응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제를 약간 바꾼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저희 적응센터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만들고 세팅하고 정부와 같이 작업하는 시기였어요.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는 좀 정책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는데 실제로 정책 틀이 잡힌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희 인식 속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사실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이거 맞나요? 매년 그 세계 경제 포럼 들어보셨죠?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앞으로 향후에 가장 위협이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매년 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크게 다가올 위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 앞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들은 것들이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게 기후 변화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더 큰 파도로 밀려오는 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용어로 좀 불려왔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러다 이제 기후 위기가 됐고요. 기후 비상 사태, 기후 재앙, 기후 붕괴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어느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하세요? 저는 주로 도망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좀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후 위기의 문제를 저희가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문제 자체를 온실가스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뭔가 흡수시키는 미티게이션이라는 감축과 완화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사실은 온실가스의 관성 때문에, 기후 관성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영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입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과학자들의 입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초에 IPCC라고 하죠.
전 세계의 저명한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4년, 5년 내지는 6년 정도의 이제 주기로 보고서들을 발간을 합니다. 올해 초에 나온 IPCC 워킹그룹 2의 회의 모습입니다. 보고서를 승인하는 회의의 모습이고요. 요번에 워킹그룹 2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불과 2018년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2052년 전에 1.5도가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더 빨라졌죠. 2040년 전에 우리는 전지구 평균 기온 1.5도가 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들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행동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1.5도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1.5도가 가지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1.5도, 전지구 평균 1.5도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목표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지구 평균 1.5도씨를 향해 가고 있다. 2도씨 이상 넘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2100년입니다. 2100년에 전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는 1.5도를 넘어서는 환경을 경험하게 돼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가 1.5도의 선이거든요. 이 선을 연결해 보면 2030년, 40년, 어쩌면 2020년, 내년에 당장이라도 사실은 1.5도를 넘어서는 환경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동하는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우리가 언제쯤, 어느 환경에서 1.5도 또는 2도를 넘어서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수치들을 보시면 사실상은 이게 평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많게는 전지구 평균 기온이 6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에 관련해서도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영향이 일어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영향들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영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어떠한 영향들을 받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는 이번에 보고서 보면서 되게 좀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학생 딸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살게 되는 환경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된 계기가 이번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한 개념은 주고 있습니다. 기후 탄력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후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 관점에서 생태계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방향성은 기후 탄력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그리고 인류 사회, 생태계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들 간에 뭔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부의 영향보다는 정의 영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혹은 이제 정책들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UNFCCC라고 이제 다음 달에 총회가 또 있는데요. 전 세계의 이제 정부에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합니다. 그때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파리협정 목표와 관련해서는 협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하고 1.5도씨 상승
까지만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초에 3월 달이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 법 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2050년까지 그리고 전략과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야별 시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적응, 그리고 정의로운 조난, 녹색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별 시책 안에서도요, 다양한 이제 메저들을 가지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틀 자체를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하기 전에는 일단은 뭘 할 건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계획과 관련된 것들도 이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국가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요. 그 전략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 계획은 20년 계획이고요. 5년마다 다시 수정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법 이전에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또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란 것들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적응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바뀐 법에서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도 같이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라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랑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서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국민환경 인식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랑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폭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기후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순위를 보시면 기후변화는 이제 4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 중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저 정도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심각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익숙한 것은 사실은 감축의 영역이죠. 근데 적응의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중요도에 비해서 좀 관심이 낮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쭤보았을 때 대답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이상기후,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악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저 중에서 사실은 한 가지 온실가스 증가 빼고는 기후변화 적응에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온실가스 감축이랑 기후변화 적응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좀 낮습니다. 다음. 그럼 기후위기에 관련해 가지고 기후위기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기후변화 영향이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밑을 보시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한 질문에는요. 신기하게도 기후변화는 내 개인적인 심각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하다. 라는 응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응답의 격차는요, 매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 더. 네, 그림은 어떠세요? 이 그림, 밑에 그림. 올해 그 IPCC 6차 보고서 워킹그룹 2 보고서의 표지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알리사 싱어라는 그 작가가 그린 그 빌려온 지구라는 제목입니다. 과거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곱게 쓰다가 전해줘야 할 그런 지구는 빌려온 지구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쓰고 버리고 소비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잘 보존해서 다시 잘 넘겨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끝으로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즘 저희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책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정책 영역에서 열심히 그리고 시민들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 해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사실은 개인이었고요. 그 개인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 개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에 의해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의 시작은 사실은 어떤 계기입니다. 근데 그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스토리들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라는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동화책이에요. 아이들과 읽기도 굉장히 좋고요.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좋습니다. 저 책 한 권이랑 이제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라는 책 2권을 추천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